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 뉴스들, 아주 어린 청소년 혹은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좀 더 어린 어린이들에 의해서 종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낮춰야 된다, 혹은 그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유한 강남 이현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유한 강남이 뭐예요? 법무법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유한 책임법인이 있고 그냥 법인이 있거든요. 유한 회사. 좀 큰 회사란 뜻입니다. 우리가 좀 크다. 법무법인 큰 회사 강남. 네. 좀 잘 나간다. 잘 나간다.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제 유명한 로펌들 보시면 뒤에 김앤장. 김앤장은 법무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이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 뭐 세종 뭐 태평양. 이런 그런데 다 유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꼭 강조를 해주시는군요. 강조해 주십시오. 네. 유한 강남입니다. 요 정도면 그래도 빅 200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200이요? 200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고전에 이거 한 2분만, 한 3분 정도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이번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유승준 씨 이제 입국길 열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 법적으로 예전에도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판결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판단은 비슷한데 또 남은 뭐 절차들이 좀 있는 건지, 그거 잠깐 좀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온 김에 이것저것 여기 약간 뽕을 뽑는 프로군요. 약간 이렇게. 그 큰 법무법인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게? 뽕을 뽑다니요. 저희 큰 회사니까요. 예, 큰 회사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비자 뭐 승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이번에 판결이에요? 이번에 나온 판결의 정확한 의미는 네. 영사관에서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뿐이에요. 미국인 영사관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자를 네. 이 거부를 한 게 잘못됐다는 것뿐이에요. 다시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유로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판결은 A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네. A 사유는 잘못됐어 라고 한다면은 영사관에서 다시 또 거부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엔 그렇다면 이번에는 B 사유로 거부해 볼래.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그건 거예요. 영사 재량이에요? 그렇죠. 아. 되게 폭넓은 재량이 있고, 이 비자를 만약에 뭐 그런 거부를 안 하고 네. 발급을 받았다 칩시다. 그래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음. 왜 그러냐면은 비자라는 건 되게 일반적인 어떤 입국의 자격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일반적인 자격일 뿐이거든요. 저로 따지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뿐이에요.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어떤 사건을 맡을 수 있냐 없냐는 문제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네네. 그거는 법무부 입국 허가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거절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이미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 거부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요? 입국 거부 결정이 내려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비자를 받으셔도 사실은 이 입국 거부 결정을 뚫을 수가 없을 걸로 보이고. 그래요? 네, 그럼 못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네요, 아직까지도.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일 수 있는 언론 보도에 거죠. 하도 뭐 20몇 년 만에 뭐 한국 땅 밟는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갖고 그럼 바로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법무부가 결정하기 나름, 우리 영사관이 결정하기 나름이군요. 다시 한번 비자 신청해야 되고, 그 비자 신청 발급 받은 다음에 또 들어와서 이제 입국 허가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유승준 씨의 입국 관련된 뭐 법적인 문제는 이 정도만 저희가 짧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아마 인터넷 여론은 사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낮추자, 처벌 강화하자, 이게 이제 강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당연히 낮춰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 낮은 연령대들도 더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처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네.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법을 강력하게 만들고 또 그 연령도 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그 학교 폭력 상황도 과거에는 한 12%, 13% 해가지고 굉장히 높았었던 적이 네. 있어요. 그 사례를 봤을 때
사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대학 입시라든지 입학사정관 제도에 의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1%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 정서에는 네. 엄격한 법을 만들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예방적인 그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96년도부터 이제 학교 폭력 관련돼서 쭉 상담도 하고 연구를 쭉 해오고 있는데 네. 청소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은 지금 13세로 연령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네. 저는 한 12세 정도로 낮춰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10세 이하는 처벌 안 하죠. 어떤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10세에서 14세까지는 이게 촉법소년이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은 안 받고 소년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년 보호 처분. 예, 그렇습니다. 요건 뭐 실질적으로 어디 뭐 소년원에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예. 10세에서 14세도. 그렇습니다. 네, 그- 소년보호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9호, 10호는 소년원에 이제 몇 년 동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 사실상 어떤 형벌의 기능을 하고 있긴 하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는 이거는 뭐예요? 예, 형벌도 받을 수 있고 소년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검사와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결정 재량에 따라서 그렇죠. 범죄 14세 질에 따라서 네, 보고 얘가 뭐 교화 가능하다 해보면 소년보호 가보고 네.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형벌 형사재판으로 넘기고 그렇게 근데 이제 만 한 13세나 요 정도 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네. 처벌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맞나요? 굉장히 약한 거죠.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이 13세에 해당하는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심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이제 인터넷 뉴스니까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우리는 뭐 해도 상관없어, 우리 촉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많고 또 경찰 앞에서도 딱 경찰 앞에서 이렇게 그런 적발이 되면 네. 나 촉법소년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들을 당황시- 조롱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런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그 촉법소년이라는 그 청소년들의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이 사실 그 촉법소년 이 형법 그 195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네. 그 법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53년도 당시에 청소년들하고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애들하고 70년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의 아이들하고 완전히 천지 차이인데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네네. 요건 어떻게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 형법 개정하자 요거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유가 어떤 거죠? 일단은 어떤 문제라는 건 결국 원인과 결과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이 정확하게 네. 어떤 저연령 촉법소년의 범죄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일단 검증을 해보는 게 저희 법조인들의 인터넷에는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제로도 그러냐? 실제로도 그런가라는 검증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했어요. 네. 2022년에 했습니다. 네. 작년이면 뭐 최근 자료네요. 굉장히 최근 자료인데 결론은 알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은 통계가 네. 이게 다 따로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대검, 법원, 경찰 다 따로 집계를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늘어나는 경향 혹은 뭐 줄어드는 경향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서로 다른 거예요. 심지어 입법조사처에서 했던 결과 중에 이거 입법이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자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12, 13, 14 요 저연령대 요 범죄를 좀 규제해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17, 18, 19 이런 좀 거의 성인에 가까운 이런 친구들 말고 12, 13, 14 정도면 만으로 어차피 계산할 테니까 네네. 그러면 한 초6부터 대충 한 중1, 2, 맥스 중3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군요. 뭐 그 정도. 그 정도 나이들. 요 나이대의 네. 범죄율이 통계가 잡혀야 그 한 살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17, 18, 19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저연령 범죄율만 따로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이 저연령 범죄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회의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론은 그렇게 네. 돼 있는데 지금 상대가 이렇게 좀 약간 안 맞는 얘기 하시면 종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말 틀렸어 이 사람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틀린 건 아니겠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지만 예. 저는 이제 경찰청 통계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네.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가 쭉 나옵니다. 한 5년간 했을 때 2017년도에 6천여 명 했던 것이 2021년도에 8,474명입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도 뭐 이렇게 보면 뭐 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경찰청이 허위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팩트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로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 강력범죄만큼 이제 소년 범죄는 지금 소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 강력범죄 비율,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을 보면 굉장히 증가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학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온정주의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온정주의가 오늘날의 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들 이 괴물 같은 아이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요즘 정말 그렇게 애들의 범죄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저는 이제 제가 약간 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를 대체로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미화한 본능이 있죠. 네, 그래서 옛날엔 정말 애들이 정말 의리도 있고 다들 이렇게 서로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냐면 잘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 중학교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가방에 흉기 들고 다니는 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저 잭 나이프라고 그러죠.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애, 무슨 저 자전거 체인 들고 다니는 애, 뭐 별별 걸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자전거 훔치고 뭐 어디 슈퍼에서 뭐 훔치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그거 정도를 별로 범죄라고 생각 안 하다가 혹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러면서 범죄도 혹시 늘어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살짝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되게 그 통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옛날에는 약간 그 요새에 비해서 그 어떤 폭력이나 폭행의 기준도 굉장히 낮았고 그렇죠. 이 정도는 때려도 되지 않나? 예전에는 진짜 뭐 이빨 하나 정도 나간 거는 그냥 애들끼리 싸우면서 아빠가 한번 사과하면 끝이고 뭐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강력범죄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남녀 간의 어떤 성범죄도 기준이 굉장히 또 어떻게 낮다가 좀 많이 높아졌죠. 저기 앞니 하나 약간 흔들려요 지금. 옛날에 맞았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학폭 미투 한번 하시면은 아니 그래서 그 전 니킥으로 맞았어요. 딴 데 뭐 커피도 엄청 나고 뭐 이랬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걸 어디 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이런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진 않았죠. 이빨 부러진 거 이거 야 너는 이빨 이렇게 흔들리게 했으면 좀 일단 5만 원이라도 깽값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냥 쌩을. 근데 지금 요즘에 청소년들 강력범죄 저지른 아이들 보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이제 그 끼리끼리 모이면서 패거리가 형성이 되고 요새 MZ 조폭 얘기도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의 그 교화와 선도를 위해서 또 이 강력범죄나 이런 폭행이나 이런 좀 좋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온정주의적으로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강력하게 처벌 좀 하자. 이 의견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아니라고 하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론과 실무의 진짜 차이예요.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도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한번 까봅시다. 자, 촉법 연령 내렸어요.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합니다. 그럼 이게 더 강력한 처벌이어야 되잖아요. 활용 많이 하세요, 소장님. 이렇게. 자, 그래서 연령 낮췄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형벌이 과연 소년보호 처분보다 강력한 처벌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소년보호 처분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귀찮아요. 소년보호 처분이? 소년보호 처분을 하면은 일단은 보통 기본으로 따라오는 게 수강명령이랑 보호관찰이 붙어요. 그리고 뭐 재수 없으면 950호 이상 나오면은 진짜 감옥이랑 똑같이 소년원에 가서 가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형벌을 받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애 입장에서는. 근데 형벌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가 어차피 그 범죄를 저질러봤자 대부분 초범이에요.
얘네들 실형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입니다. 네. 그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저희 같은 사회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전가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애들한테는 어떨까요? 애들한테는 어떤 인식이냐면 훈장? 그냥 법원 갔어. 법원 갔더니 그냥 판사가 뭐라고 하더니 집에 왔어. 벌금 애가 안 내요. 부모가 내요. 집행유예요? 집행유예는 판결 받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니까. 네네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된다? 인정합니다. 줘야겠죠. 네.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떤 집행유예나 벌금 이런 형벌이 네. 대단히 어떤 자기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뭘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끝나요. 근데 소년보호처분은 야 이거 한번 걸렸더니 보호관차가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매일 감독하고 감시하고 내가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출석 보고서 써야 되고 수강명령 소감문 써야 되고 야 진짜 귀찮더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차라리 어떤 실효성은 지금의 소년보호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네. 이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투표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존 만 14세까지의 이 촉법소년 이 연령을 그러니까 더 낮추는 게 더 옳으냐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느냐 요 토론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표가 현재 결과는 90대 10으로 예, 우리 소장님 그리고 지금 제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께서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지만 네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학교 폭력 쪽에 또 청소년 폭력 쪽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는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폭력을 강력하게 그 조치를 하겠다. 네. 그리고 처벌을 하고 대학까지도 하겠다. 이거 대학 안 갈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때릴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네. 수치가 말해주는 거예요. 12% 하던 학교 폭력 피해율이 1%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방적인 효과. 예를 들면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53년도에 만들어진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70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온정주의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처벌 결국은 저도 이게 낮춰야 한다는 이유는 처벌하고 아이를 매장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선도하고 교화해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그런데 발 못 들여놓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 놓고 이만큼 무섭다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교화를 해나가고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대안이 필요한 게 사회적으로 이 기준만 그 연령 기준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럼 전과자 같이 어쨌든 기록이 됐다. 진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는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빨간 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빨간 줄은 없애주고. 예. 그것도 또 약간 아예 사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으면 빨간 줄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지금도 남진 않아요, 그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년 보호 처분이 또 유용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형벌처럼 950호를 때리면은 소년원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굳이 형벌을 헌법에 개정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해본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거 영국에서 강력하게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자, 똑같은 사건이 유럽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이제 10살짜리 애가 6살짜리 애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고 버거 사건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노르웨이에서는 6살짜리가 4살짜리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6살이? 네, 실리의 사건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6살이 어떻게? 6살이 4살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실리의 사건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이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에서는 똑같은 이 방법을 택했어요. 다 구속시키자. 소년범 어떤 온정 없다. 가차없이 구속. 일단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화 격리시키는 방안을 채택했거든요. 이때 영국의 재범률이 88% 소년범이 88%가 나왔어요. 거기 대충 언제쯤입니까? 그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후반 그쯤일 거예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이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재범 증가율이 3%, 영국은 재범 증가율이 45%. 재범률이 45%예요? 아니면 재범 증가율? 증가율. 아, 증가율. 근데 증가율은 네. 이제 소년범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모수가 적으면 네. 2건, 3건 늘어도 원래 5건밖에 없었으면 40%, 50%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은 사실 조금 걸러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영국 정도의 큰 숫자면은 사실 큰 충분히 수입 없이 의미 있다? 적용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뭐 대단히 어떤 무관용 이런 원칙을 법의 원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노르웨이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했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 6살짜리.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제가 또 그에 대해서 좀 반론을 얘기를 하면요. 네. 이제 많은 법학자, 제가 토론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네네.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국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법을 강력하게 했더니만 더 늘어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사회 문화적인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노르웨이 올베우스 교수 그분이 이제 학교 폭력 문제의 대가인데 연구를 네. 오랫동안 해왔고 저랑 이제 NHK 방송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도 예방적인 조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 사회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영국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네. 우리나라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했던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만들고 교육부에서 그 생활기록부에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로. 대폭 줄은 거예요. 네.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런 그 외국의 어떤 좋지 못한 사례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맞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리나라는 효과 있더라. 좀 강하게 처벌하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법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법을 대부분 약간 이렇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희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입법을 만들 때 보통 일본 사례를 먼저 참고하잖아요. 이제 혼나겠다 이제 저희 나라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댓글에서 한 20명 이제 달려듭니다 이제. 근데 일본이 이걸 먼저 했어요. 네. 일본이 12세 연령을 11세로 낮췄어요. 낮췄잖아요. 한 살? 네, 한 살 낮췄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걸 해봤어요, 일본이 먼저.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래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일본 국회의 평가예요. 우리 이게 우리나라 동양 문화권에서도 사실은 먹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폭은 인정합니다. 학폭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범죄는 좀 지금 다르다? 이거 학폭 막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사처벌 연령 내리자는 거는 중대범죄, 흉악범죄 그런 거 막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학폭은 말 그대로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 학폭은 어떤 애들이에요? 학부모가 있고 담임교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게 학폭이에요. 네.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학교의 테두리 밖에 던져진 애들, 울타리 밖에 사는 애들이 저지르는 중범죄들, 뭐 강간, 마약 이런 것들을 막자고 하는 거라면은 네. 학폭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바깥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진짜 큰 범죄 이거와는 그런 뭐 처벌 강화는 큰 애초에 학폭을 신경 쓰고 대학 진학을 신경 쓰는 애들에게 먹히는 그 위하 효과랑 그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 던져진 애들에게 중범죄 그 네네네. 증가율을 줄이는 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반론을 좀 하면 네. 보면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아이들의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 추세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53년도에 잣대를 가지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그걸 가지고 고집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놔두자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전에 있던 그런 아이들의 그런 생각과 행동 양식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70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법과 제도 그 원칙들이 만들어져야 대략 이제 된다는 거죠. 촉법소년을 지금 이제 10에서 14세를 한 12세 정도까지 낮추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네. 그다음에 이제 처벌받게 되는 범죄 소년을 그러면 12세 이상 요 정도로 이제 하자는 거죠? 아니 거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촉법소년 연령만 그냥 네. 한 10세에서 12세 미만까지로 해도 중간이 좋겠다. 뜨잖아요. 아닌가요? 안 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년법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현재 14세 이상인 그 범죄 소년을 12세부터 이제 범죄 소년을 가는. 일단 한 살 낮추는 거라도 전 네.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를 낮추면 네. 그래도 조금 효과는 있을 지금 것이다. 뭐냐면 13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네. 강력 범죄율이 67%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촉법소년 강력 범죄 비율에서. 그러니까 촉법 소년 중에 그래도 나이 많은 애들이 많이 저지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13세예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으로 하면 12세까지니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2세 애들이 많이 저지르겠죠. 그거는 그렇진 모르죠. 않나요? 그렇죠. 그럼 그냥 오히려 형사 사건 재판에 기소되니까 범죄만 올라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뭔가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는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맞죠. 뭔가 근데 하긴 그 해야 방법이 되는데, 형법 개정은 절대 아니에요. 소년법을 개정하면 개정했겠죠. 소년법 그러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다양하게. 소장님 말씀처럼 좀 강력한 조치로 만들자. 그거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형법을 내려서 형법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촉법소년 연령 낮춘 나라들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 7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이제 주마다 적용하는 데가 달라요. 만 7세?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데는 만 10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나라와 국가마다 다 다른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지금 70년 전에 했던 것에서는 조금 뭐 한 살, 한두 살이라도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그 나이를 낮춰서 형법 체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형법을 아닌 것 같고. 바꾸면은 형법은 기본적으로 최후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그 대한민국 헌법의 전제고 모든 대륙법계 나라의 전제예요. 대신 형법은 최후 수단. 소년법을 그러면 조금 더 강화해서 그렇죠. 처벌 수준을 높이는 건 동의하세요? 그런 건 괜찮죠. 당연히 그거는 저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년법을 그러면 좀 강하게 처벌하는 건 어떠세요? 그런 것도 이제 맞는데 지금 보면 13세에 해당하는 그 청소년들이 소년 보호 처분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이제 형법으로 좀 다루면서 해야 된다. 물론 소년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화 차원에서도 하고 형법으로 다루다 하더라도 형법으로 다루면 이제 뭐 줄이 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제도를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1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앞에 짧은 기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단 말이죠. 그거를 그런 그 낙인 찍힌 상황에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1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이 강력범,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 최근에 중학생도 40대 여성을 강간하고 탄력까지 했잖아요. 그 친구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촉법소년에 들어가요? 그 친구는 촉법소년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아니고. 그런 정도로 되고 그다음에 지금 MG 조폭이 만들어지는 정도까지 됐을 때 이 그 1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결국은 폭력 그 그룹으로 같이 이어져 나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고. 소년법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형법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소년법으로 가면 강력범죄 해도 성인들은 뭐 10년, 20년 그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보호 조치에 의하면 2년 이상 하기가 어렵죠. 보호 조치를 좀 세게 하면 어때요? 보호 조치를 우리 그럼 되잖아요. 한 5년짜리까지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대안을 해도 좋긴 하지만.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지. 굳이 형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딜이 된 걸로 이렇게. 아니 지금 우리가 놀랍게 여기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제한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근데 그렇게 오래된 법을 물론 변하지 않는 건 역사상 계속 변하지 않는 법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형법이 70년도에 적용됐던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법을 70년 이후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유지한다는 것은 그때 애들이 더 같은 나이면 더 어른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독립운동한 친구들 보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 10대세요. 그때 20살이면 지금 한 30 몇 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처벌하는 건 좋아. 하지만 낙인은 찍지 말자고 하시잖아요. 형법을 적용하시면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년법을 강화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조치,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강화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합의하죠. 형법을 확대하는 거는 근데 왜냐하면 네. 그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강압감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보면 이혼도 늘어나죠. 이혼이요? 이혼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애들이 가출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서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도 상당히 그렇겠죠. 늘어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문제 현상들과 접목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법적으로도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에는. 그러니까 소년법을 개정해서 야 소년법이 이제는 니네는 뭐 최장 2년이었지 이제는 앞으로 5년짜리도 때린데 니네 조심해라.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거는 형법으로 가야 되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걸 네. 악용해서 그래서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까지도 다 네. 없애자 막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네. 조금 네. 다른 형태에서 걱정하시는 법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네. 예를 들어 진짜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실무자들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13세로 내렸다 칩시다. 네. 13세부터 19세까지는 제가 아까 말한 애매한 그 회색 영역이 들어와요. 형법도 적용 가능하고 소년보호 처분도 돼요. 네. 이 결정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법원이 하겠죠. 판검사가 한단 말이에요. 검사도 할 수 있어요. 네. 옮길 때. 네. 그러면은 사실 형법이라는 거는 가장 무거운 법이고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고 이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사람의 자의가 개입할 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판검사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잖아요. 너희 자의대로 한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그 자의대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영역, 얘를 형법으로 그게 더 처벌할지 늘어난다. 소년보호할지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네네네. 국민 정서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얘는 누구 집 자식이라서? 얘는 잘 사는 집이니까? 이런 게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어떤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축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실무자들의 생각이긴 해요. 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이제 뭐 그 법원에 가면 지금 이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요. 네. 이제 초범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검찰청에서 위원을 활동을 여러 번 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거의 초범이고 하면 거의 다 그 기각이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렇게 돼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법이 바꿔줘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이런 법이 있으니까 니네 조심해라. 이게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어떻게 친구들 잘못 만나서 강력범죄를 저질렀어요. 경찰 또 그다음에 검찰 법원에 가면 거의 기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거의 훈방 조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야 니네 이거 자칫하면 큰 범죄자로 처벌로 받을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런 암시하는 것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에. 네네네. 특히 청소년 쪽에서 제가 청소년들 직접 만나면 청소년들이 좀 무서워합니까? 뭘 무서워해요? 우리 소장님을. 아이 왜 무서워해? 전 친구들 같이 지내거든요. 약간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하나 김승현 회장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래도 그 심성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점점점 사회가 지금 변화가 되면서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쉽게 시그널은 줘야 범죄를 된다. 받는다. 시그널은. 그렇죠, 네, 이 그겁니다. 친구들한테 이거 니네 이런 짓 저지르면 정말 이제는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범죄가 그들에 의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게 우리 그렇죠. 소장님 변치 않는 이제 주장이시고요. 예.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소년법 체계 안에서도 이걸 좀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좀 더 만들면 이 친구들한테 경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바꾸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부작용이 여러 가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실제로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나이 바꾸는 거 말고 차라리 소년법을 조금 더 뭐 강화하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 개정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말씀이신 거죠? 주는 게 목적이라면 소년법으로 줘도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일단은 그걸 해본 수많은 해외 나라들이 다 실패했는데 굳이 우리는 될 거야? 이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시다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왜 그러면 영국 같은 나라 왜 왜 낮추겠냐? 10세를 계속 유지하냐 말이죠. 왜 낮추겠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저는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해보지도 않고 다 그냥 시도라도 해보자. 예,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하. 해보면서 자꾸 개선해 나가고. 근데 정주영 회장 느낌이신 거죠. 임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약간 이런 임자 느낌이긴 해보기나 한데. 예, 했냐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아니 시험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좀 돌린다. 이럴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예. 해보기나 했어라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거는 소년보호 처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예요. 이게 소년보호 처분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야 형법 쓰자 이거거든요. 근데 소년보호 처분 쪽을 제대로 실시해봤냐라고 하면 거기에 찬성할 법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형법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혹은 뭐 나이를 낮추자 이렇게 가면 일단 국민 여론은 그래도 좀 좋아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당장 좀 너무 야, 애들이 저지른다고 다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고 처벌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좀 화가 나시는데 그래도 연령이라도 좀 낮추고 이제는 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 형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 마음은 좀 시원해지는 효과는 좀 있겠다. 국민들 마음 시원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정서적인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법학자들은 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지 저는 전에 보면 어떤 너무 답답하셨구나. 모 판사님이 네.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유순하게 하다가 자식이 당했어요. 네. 그때부터 바뀌어요?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애를 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겪어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네. 몰라요. 저는 학교 폭력이나 뭐 폭력으로 해서 자살 선택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부모들 심정 또 당사자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몰라. 했지만 그 정서는 모르는 이현 거예요. 변호사 안 맞아봤죠? 학교 다닐 때? 근데 이게 안 법이라는 맞아봤잖아요. 아 저요? 네.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맞아본 적은 없어요. 너무 싫어. 운동하는 애들이 진짜 안 맞아 여기는. 물론 운동부 내에서는 좀 맞거든요 선배들한테. 아 그럼요. 네, 근데 다른 애들 못 건드리더라고. 네. 사실은 짜증나. 이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 어떤 정서. 네. 지금 보면 어떤 정서,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여론이 있고 정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 정서법, 국민 여론법이 계속 개정이 된다. 이렇게 법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법이 아니라 때법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감정 따라서 이렇게 막 법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뭐 인터넷에 무슨 사고 하나 터지면 그거 만드는 특별법 생겨야 되고. 그러면 그냥 자극적인 기사만 뜨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법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좀 어떻게 냉철한 이성으로 그게 그리고 바로 정확한 통계로 한번 눌러보죠. 아유 2번 누르셔도 됩니다. 네. 어이구. 왜냐하면 지금 저 정서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정서로 해서 뭐 이렇게 바꾸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아니죠, 건 아니고요. 그죠? 네. 그 국민들이나 다 불안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죠. 네, 네. 그런 것들은 그 불안감이 정서 아닙니까? 왜 인제 시작해? 아까부터 이렇게 하지. 그 불안감이 정서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게 이게 법 정신도 있는 거고 충분히 이해는 예. 하지만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자. 법과 70년 제도도 됐다, 이 바뀌어야 법이. 되지. 예. 법은 이건 고정된 거고 안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 아니다. 그럼 요새 국회의원들 맨날 법 개정하고 하는데 뭐하냐 걔네들. 뭐 일이 붙었다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이. 그럼 그런 사람들도 하는 일도 법 개정 없이. 그대로 원래대로 가야지 네. 왜 또 이걸 바꾸자고 이러냐 이거죠.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소장님은 학교 다닐 때 애들 좀 때려 보셨죠? 아니 안 때려봤죠. 안 때리셨어요? 네. 맞은 채 맞지도 않았어요. 맞지도 저도 않았- 이렇게 좀 약간 때리셨어 내가. 왜냐면은 때린 사람들은 기억 못해. 기억 못해 맞아. 그건 기억 못해. 장난이라고 생각해. 아 맞아. 예, 그건 옛날엔 장난이었지. 약간. 옛날엔 또 그랬고. 지금 댓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 옛날에 저때 저 옥식이한테 맞았다 이렇게. 네, 여튼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충분히 전달이 잘 된 것 같고요. 요거는 방법은 살짝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현재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아직까지는 연령 낮추자는 우리 소장님의 의견이 뭐 90% 대 10%로 압도적이긴 한데 이건 뭐 인터넷 여론 자체가 좀 그랬으니까요. 뭐 좀 양해하시고. 10%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네, 저희 작가들이 아마 찍었을 겁니다. 거기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문제들이 좀 많을 텐데 목소리들 계속해서 좀 많이 두 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